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고인이 된 국민배우 신성일 씨가요,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말의 표현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상스러워졌다. 영화인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영화 속 대사가 과거엔 없었던 비속어, 욕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거친 언어가 스크린 밖으로 뛰쳐나와서 일상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의 현장이 심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적 말의 폭력 수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인용하기조차 힘든 이 같은 표현들은 거부감을 넘어서 모욕감과 굴욕감, 더 나아가 인격 말살적 욕설들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낙인 찍고 막말하는 정치 삼가겠다고 취임 일성했지만 글쎄요, 잘 될까요?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침묵의 가치는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 거친 폭언의 수위는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닌 듣는 사람의 것이죠. 듣는 침묵의 다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말 많은 정치권은 귀그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부에서 관련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네. 이게 지금 식량 지원 이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식량 지원 따위가 아니다. 네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그 의도, 예. 이런 것도 좀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어제 그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늦잡는 것은, 예. 계속 뒤로 늦춘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건 북남 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대남 선전 매체 메아리도 어제 이제 비슷한 논조의 얘기를 했는데,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의 근본적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 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결의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정부를 향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화해 협력의 옥동자다, 이런 얘기로 좀 표현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렇죠. 이게 개성공단 덜커덕 문이 잠겨서 사실 이곳에서 그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적지 않잖아요, 보면은. 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정말 통도사에서 아주 참변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께였고요. 경남 양산시 통도사 그 경내 도로에서 75세 김모 씨가 몰던 그 승용차가 서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급출발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날이 날이니만큼 인파가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차량들도 서행 중이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대가 갑자기 팍 튀어나간 거죠. 네네. 자, 그러면서 그 도로를 걷던 그 방문객, 그리고 이제 앉아서 쉬던 방문객 13명을 잇따라 친 겁니다. 네네. 한 명이 사망을 했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망자는 모녀 일행 가운데 50대 딸입니다. 아유. 예. 당시 하여튼 상황 좀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 그럽니다. 네네. 초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3년에 17,000여 건이었는데, 예. 지난해 26,000여 건.
그래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정부가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도 그렇죠. 지급한다든지 예. 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긴 한데 이거로 좀 충분치는 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2028년경에 되면 고령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의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통계 보면은 2025년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에서 5명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네, 나이가 많은 분들로 그렇습니다. 채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 대책 이런 마련이 좀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회동 제안을 했고 그러나 자유한국당과의 조율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특집 대담 때 이 얘기를 했죠. 북한의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해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 지지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여야 대표들과 이제 회동을 희망을 한 거고요. 네네. 청와대 쪽에서 곧바로 움직여서 각 당의 이제 의사 타진을 했고 여야 사당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1대1 회담을 역제안을 좀 했고요. 이게 황교안 대표의 뜻 같습니다. 예전에 그 홍준표 전 대표도 계속 그 1대1 회담을 고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성사가 되긴 했는데 나중에 또 판때 깨졌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뭐 성과가 있었냐 이건 굉장히 논란이 또 많이 남은 그런 그 회담이었었죠. 네네. 뭐 대통령에게 각 당 대표들하고 개별적으로 좀 뭐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청와대는 일단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인데 거기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당 대표들하고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다시 논의할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여지는 좀 남겨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쪽도 뭐 제왕적 총재나 있을 때 했던 방안 아니냐라고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형식보다는 그래도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 네. 보통 인터뷰 같은 것도 보면 말이죠. 스튜디오 안에서 할 때보다 스튜디오 밖에서 할 때 진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네. 자, 정부가 버스 파업 대책으로 지금 요금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당장 지금 수요일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버스 대란을 앞두고 이제 대책 회의를 한 거죠.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어제 장관 주재 합동 연석 회의를 가졌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뭐 요금 인상만 강조한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긴 한데 하지만 시내요금 인상도 필요하고 시내요금 인상 부분은 어찌됐건 이게 지자체 고유 권한이니까 네네.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의 요금 인상을 좀 검토를 해라 적극적으로. 네네. 그 얘기를 좀 하고 나선 겁니다. 뭐 반반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중앙정부 재원 한 절반 정도, 뭐 지자체 요금 인상 반,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인상이 될까? 네네. 뭐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버스 업계에서는 시내버스 경우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라고 좀 네네.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네. 이런 정도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해서요. 저희가 2부에서 이종화 경기자동차 노조 노사 대책부장 연결해서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예,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달 들어서 말이죠. 북한이 2차례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하는데 사실상 미사일이 아닌가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방어용 훈련이라고는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뢰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미사일과 북미 간 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눈치 작전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방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사일 이슈가 지난 주말엔 다소 좀 잠잠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여전히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의문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양상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좀 많이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확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탄도미사일 관한 부분에 대해서요. 네네. 이건 처음 발사했을 때부터 저는 미사일이라고 미사일이다. 했고, 예. 아니, 대포가 아닌 한 이건 미사일이 될 수밖에 없다. 네네. 예, 그런데 탄도미사일의 모든 특성을 갖췄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예. 그 탄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탄이 나가는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 일종의 궤적. 궤도가 있다는 예. 뜻의 탄도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자유낙하하는 그 포물선을 궤도라고 탄도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 미사일의 경우에는 짧게 낮게 날아가다 갑자기 솟구쳐 또 내려오고 이런 일반 탄도 미사일의 궤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이긴 한데 조금 석연치가 않다. 단거리 전술무기다. 이렇게 또 표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소 특이한 미사일인 건 맞고 또 미사일이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 개발하는 무기체계인데 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좀 단거리 전술용 미사일이다. 네네. 이렇게 총은 총인데 새 총이다. 예. 이런 식으로 좀 낮춰서 부르려는 어떤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미사일인 건 맞습니다. 자, 단거리 전술용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다 이런 평가가 그러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군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과거 구소련에 네네.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가져다가 탑재 차량 또 발사대 이런 걸 다 개량해가지고 써먹은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했다면은 이건 이미 실전에 배치가 가능한 수준의 상당한 단거리 유도 무기로 이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탄도 미사일이면 유엔 제재 대상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게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로켓 발사를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네네. 유엔 결의안에는 그렇게 표기돼서 바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단거리고 전술무기 안에서 묵인해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커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성능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거나 제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만큼 규범과 현실은 달랐다는 것이고 네네. 북한은 그 경계선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시 북한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북한은 이번 단거리 무기 발사는 지금 비핵화 협상하고 무관한 자체 안보용이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지금 F-35 들여오고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비핵화 협상하고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재래식 영역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 반면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 문제는 이건 미국하고 단판을 짓는 문제다. 예. 이렇게 아주 둘로 쪼개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깬 건 아니다 이런 거 뭐냐면 네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는 레드라인을 넘고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구별해서 보겠다. 이 점에서는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는 듯한 모양입니다. 예. 북미 회담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두 수뇌부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의견 교환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판을 깨지 않는 저강도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격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면 비핵화 협상에도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네네. 전술 무기와 전략 무기는 그렇게 똑부러지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게 여론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에서 연이어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자체 방어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앞으로 빨리 북한식 셈법에 맞는 그런 어떤 국제 협상을 촉구하는 독촉장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도 압박하는 수단도 되는 것이죠. 비핵화 영역이 아닌 재래식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최근에 보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왜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예컨대 우리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미국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많은 국방비를 쏟아봐서 어떤 재래식 통상무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네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작년에 포기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자체 방위력의 중심은 재래식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 무기를 포기하면서 재래식 무기 강화하겠다고 한 건 작년 8월에 북한의 국방과학원을 시작하면서 이미 표방했던 방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무장 해제되지 않는 한 전략 무기 포기는 곧 전술 무기 강화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어떤 선택적 옵션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네. 이런 어떤 미사일 이번 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의지를 과시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역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큰 판에서 풀고 앞으로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건 남북 군사 공동의를 초속히 가동해가지고 남북 최고 군사 당국끼리 이런 어떤 군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아닌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 이 같은 추진 관련해서는 또 반대 의견이 그럼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봐요. 네네.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데 식량 지원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다소 지체되는 어떤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남북 관계라는 게 항상 위기와 긴장으로 가면 또 반드시 대화와 소통의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고 순환돼 왔거든요. 예. 지금의 어떤 한껏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면에는 나중에 북한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더 큰 협상과 어떤 단판에 장을 열기 위한 몸부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북한판 어떤 절규이자 몸부림으로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의 긴장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전략적인 준비를 잘 한다면은 저는 5월 말에서 6월쯤에 새로운 어떤 화해 무드의 어떤 계기가 올 것이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관련해서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네.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럼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되면 뭔가 좀 가셔야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노력이 가해질 거라고 봐요. 네네.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 석 달 가까이 완전히 교착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더 늦어져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면 굉장히 한반도 상황이 이제는 장기화되고 또 교착 상태가 아주 고약한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뭔가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여야 된다. 네네. 일단 특사교환부터 먼저 하고 또 마쿠 대화도 곁들이면서 어떤 조심스럽게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접촉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창출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사항인지 지금 6월까지도 이런 게 여의치 않다면은 이후에 한반도 상황은 계속 긴장 또 어떤 갈등 대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태까지 대화를 다 무위로 돌리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남북 회담을 앞둔 국내의 정치 상황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두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한 3단끼리만 여는 협의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은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작년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네. 원래 자유한국당은 여당하고 밀실해서 거래하는데 정의당 같은 당이 옆에서 눈 뜨고 감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정치를 거래라고 인식하고 언젠가는 또 올해 예산안이 이제 회부되는 하반기 정국에는 또 거래가 이루어질 건데 당연히 싫겠죠. 그러나
투명하고 건강한 어떤 소통의 정치를 하려면은 5당 협의체로 가야 됩니다. 네네. 그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원하고 있고 비교섭 단체를 빼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5당이 참여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더 견제되고 또 균형 있게 국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뭐 질문 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나경원 그 한국당 원내대표가 써서 주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게 뭐 일베 수준에 또 일베 사이트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라 그랬는데 차마 입에 올리기도 거북스럽네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서 나경원 대표의 지향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심판으로 몰고 가겠다. 거기에다가 어떤 극우 성향 또 태극기 부대의 어떤 주력군으로 자기가 편승하겠다. 이런 어떤 그 의지들이 계속 촉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과는 볼지 모르겠으나 나아가서 확장성이 이제 저해된 네네. 어떤 제1야당의 어떤 공당으로서의 품격은 이제 대신 저버리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상적이고 좀 합리적인 이성이 있는 그런 어떤 품격 있는 정치로 되돌아오기를 전 촉구합니다. 몰랐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런 해명 안 하는 게 낫죠. 본인이 말을 했고 또 사과까지 하셨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치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변명하면 더 커질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침 일찍 출근하는 또 다른 직원 경기도에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걱정이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만약에 버스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종화 경기자동차노조 노사대책부장과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어디서 저희 출발 새아침과 함께 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출근길 버스 안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버스에서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버스가 이번 주 수요일인 15일부터 멈춰설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국 버스 노조가 파업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끝에 이 파업안이 가결이 됐죠. 오늘과 내일 쟁의 조정에 성공하지 않으면은 시민의 발의에 묶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조 측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경기자동차노조 노사대책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버스가 멈춰설 위기라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은 것 같은데요. 경기도 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속사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1,300만 인구의 발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업의 이유, 배경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월 15일 날 파업을 좀 예고하고 있는 노선은요. 네네. 노선은 경기도가 준공영제로 좀 운영하고 있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이고요. 네. 거기 이제 차량 대수로 따지면 이제 589대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전체 버스로 봤을 때는 4.9% 정도 되는 네네. 그 노선이 이제 지난 4월 달에 임금 협정이 만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이제 보사가 이제 교섭을 했지만 좀 타결을 못 보고 지금 이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신청 회의를 거치게 되고요. 뭐 여기서 또 타결이 안 되면은 불가피하게 15일 날 좀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책부장님께 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란 무엇이고요. 그리고 일부 광역버스 지금 4.9%에 이르는 589대에 대한 버스들은
노선이 대체로 어떠한 노선들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준공영제라는 건 이제 경기도랑 도랑 기초지자체가 이제 예산의 반반을 이제 부담하면서 현재 서울이랑 뭐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지자체에서 버스 운영에 대해서 손실을 보존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지자체에서요? 그렇게 예.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이제 버스가 이제 경기도에 지금 589대에 해당하는 광역버스. 네네.가 이렇게 현재 준공영제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 나머지 대부분의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시내버스죠. 이제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임금 협정 만료일이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료일이 6월 30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6월 30일이 되면 이제 경기도 전체 이제 버스가 300인당 사업장부터 주 52시간제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노선은 이제 경기도 일부 광역버스 노선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교습을 시작하는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번 달 말부터 이제 교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경기도 그러니까 광역버스라는 게 경기도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런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손실 부분을 경기도가 그럼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도 함께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오늘 이제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경기도가 그걸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엔 버스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제 경기도가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해서요. 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송 원가를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운송 원가를 조정을 한다? 네네. 아니, 운송 원가를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그 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버스 요금 인상이랑은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 대상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어떤 식으로 좀 다릅니까? 경기도의 버스는 그럼? 지금 이제 경기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589대의 일부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그 버스 기사의 하루 근로 시간이 하루에 9시간씩 해서 1일 2교대로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첫 차부터 막차까지 전일을 좀 운행해서 하루 근로 시간이 17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좀 운행을 하고 있는 격일제로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이 되면서 기사분들의 근로 시간을 줄면은 임금이 줄게 되는 것이고요. 줄어든 기사분만큼 기사들을 충원을 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기사 충원에 대한 비용을 또 운송업체에서는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손실 부분을 준공영의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건 일부 광역버스 일부에 하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버스 요금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요거와 별도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는 이제 사실상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임금 보존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해답이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엔 국비 보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진정된 협상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노조 쪽 인사들과 비공개 뭐 회동을 한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만 뭐 좀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는 좀 답이 나오길 지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할 때 환승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환승 할인에 대한 이제 그 손실금 보조는 지방 정부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이제 그 환승 할인이라는 건 정부가 이제
고통복지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중앙정부도 좀 예산 지원을 해라는 게 저희 쪽 요구고요. 이걸 뭐 저희가 어제 오늘 들어서 요구한 게 아니라 버스 쪽이 이제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현재 국회에 이제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역적 형평성 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적 형평성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 형평성이라는 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버스라는 게 실제로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사실상 이게 버스 운영에 대해서 이제 버스 요금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모든 이제 인허가권은 또 이렇게 지방 정부가 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민영제로 운영이 되지만 사실상 공공재의 성격인 거죠. 자, 그렇다면요. 부장님, 그 요금 인상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200원 인상하면 계산이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광역은 400원 맞습니까? 그게 이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노조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요금 인상에 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요금 자체를 가지고는 단기적인 대책밖에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앞서 말했듯이 이제 버스의 운영 체계 자체가 공공재적인 그런 성격으로 완전히 개편되지 않고서는 또 이제 이번에 인상된 요금을 가지고 뭐 근로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존해 주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부산처럼 준공연계라든지 시행을 해서 근본적인 버스 운영 체제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말씀하셨는데 인천도 마찬가지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기도의 경우에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기사님들은 모두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 키를 쥐고 있는 또 중앙정부 요청사항을 한마디씩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께는 이제 저희가 좀 결단을 좀 촉구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좀 걸맞게 책임을 좀 다해 주시길 좀 촉구드립니다. 네네. 어차피 지금 이 1,300만의 그 도민들의 그 발목을 지금 딱 책임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틀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타결의 어떠한 여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요번에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버스 자체가 지금 그동안 이제 버스 관련해서 대형 사고가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이제 없애고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제 버스 자체가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이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까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업이 목적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버스 자체가 안전하고 친절한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 입장에서 좀 슬기롭고 그리고 저희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끝까지 이제 노사교섭이라든지 좀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그런 요구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저 노사대책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버스 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출근길에 특히 버스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월호 사고라든지 좀 지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대형 참사를 보면은 사실 결국은 좀 사회 자체 저희가 안전사회로 가야 되고 좀 그걸 위해서는 이제 현재 경기도처럼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장시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법적으로 좀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방정부 포함해서 중앙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좀 임해야 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화 경기자동차노조 노사대책부장이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1대1로 만나 회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 주로 하던 회담 방식인데요.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담을 거부하고 이것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영수회담, 2번 철수회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